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와중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인지 윤리위원회 징계가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최 사과할 줄 모르는 요즘 세상에 사과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24차례나 위험을 알렸는데도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아서 14명을 숨지게 한 궁평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겼듯이 지금도 서로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주시장, 충북지사, 행복청장 다 무릎 꿇고 사과, 아니 사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난리통에 대통령이 뛰어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고 말했던 그 사람들, 국민 속을 뒤집어 놓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사과해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분석 출발합니다. 목요일 정치분석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수해 골프 사과했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사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시장 사과하기 전에 뭐 몇 가지 또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그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해야지요. 사과할 때 조건 달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고개를 숙였는데 장성철 소장, 네. 사과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을 했었고, 또한 그 해명을 합리화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이 수해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본인 건강 챙기려고 운동했다. 뭐가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상황, 인식, 대처 여러 가지가 다 부적절하고 잘못했는데 그래도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보인 것은 그나마 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왜 맨 처음에 대응을 그렇게 했을까? 원래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분들과 통화를 해봤더니 골프에 대한 애정은 되게 강하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 규정상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인을 공격하려는 프레임에 가둬서 흠집 내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지나가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하니까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 것도 본인의 결단이다. 참모들이 사과하라거나 막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 부분 분명히 내가 잘못 인식을 하고 부적절한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과문도 본인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거죠. 본인이 평일에, 주말에, 또 평상시에 골프 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 우리 대구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 골프를 쳤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대구시만 신경 써야죠. 이 양반 대통령 맞아요. 하겠다고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온 국민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대구는 괜찮았다라고 하면 중앙부대 그러면 자기도 얘기 안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위로하고 수해 현장 가서 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아마 더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러한 인식과 판단한 것은 분명히 본인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아니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사과한 것 같습니까? 잘못했다고. 정신을 차려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건강 문제, 규정 문제, 법적인 문제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많은 또 국민들이 희생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니까 아,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홍준표 스타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 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래요. 뭐 징계를 한두 번 받아온 것도 아니고 네. 당의 지도부랑 당에는 핵심 윤핵관들하고 사이가 원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공격받고 징계 받는 것, 그거는 그렇게 크게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단은 국민들께서 잘못했다고 하시니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은 아닐 것이다. 네. 김정욱 교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니 4일 만에 사과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비난 여론이 온다면 당일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버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왕적 대구시장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상황에 맞게 어떤 그 대구시에 제기되고 있는 재난 매뉴얼에 맞게 했는데 뭔 상관이야.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오퍼가 왔던 것 같아요. 아니래요.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감이 있어요. 그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저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타협한 거예요. 본인이 더 끌고 가게 되면 저 상황 보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저렇게 난리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아니 김기현 당대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저렇게 날석에 비판을 합니까? 뭐가 딱 왔으니까는 저렇게 날석에 비판을 한 거고 그게 요로로 들어갔겠죠. 그럼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복잡해지겠구나라고 판단한 거고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한 얘기 했잖아요. 잘못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잘못은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사과는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사과 아니라고 봐요. 저는 타협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배어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스타일이고 과거에 본인이 이해찬 총리한테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총리를 그만두기까지 한 양반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를 들면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대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요구도 먹는 거죠. 남영희 부원장은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오늘 사과문 중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요. 당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했죠. 그 얘기가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국민 여러분이 아니고 당원 여러분께 죄송했을까요? 그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원 동지가 들어가는 게 국민과 들어갔어요. 국민과 저는 왜 들어갔잖아요. 당원 동지만 들었을까요? 전 그게 크게 들렸거든요. 네, 이게 국민 지금 들어가겠죠. 당원들이 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유난히 홍준표 시장의 이번 사건을 가지고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했죠. 크게 대두되어 보이는 부분이 저는 이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사과하는 걸로만 들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근거로 들고 싶었고 이것은 아까 우리 김정욱 교수님 말씀처럼 위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후에 계속 대권 행보만을 생각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 이번에 혼내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유난히 그 골프에 대한 사랑이 깊다. 그 근거도 또 있죠.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를 지난 5월 7일 날 전국에서 최초로 열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런 골프 대회를 연 단체장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그때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일들이 결국 이렇게까지 커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골프 치는 거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또 한때는 골프를 일체 못 치게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때를 가려야죠.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이면 대선 주자급 아닙니까? 그런데 장성철 소장은 윤리위원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양반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김기현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사이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오냐 잘 걸렸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말하게 그렇게 된다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 그 전에 전례가 있잖아요.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 수해 골프인가 뭐 그것 때문에 제명도 당했잖아요. 예. 신경 안 쓰였을까요? 당연히 신경 쓰였을 겁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 되자마자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스타일을 구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홍준표 시장 스타일은 자기가 뭔가 이 금기에 도전하는 사람,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거에 앞장서는 사람, 이런 뭔가의 이미지가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골프의 문제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데 이 젊은 층이 처음에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꽤 그냥 뭐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쟁이 세게 붙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구시장만 할 사람이라면 뭐 본인 주장대로 본인 하는 이야기에 끝나도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목표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코 국민들 전체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국민 정서와도 너무 떨어졌고 시대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에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없는 정말 그냥 외통수 이렇게 아주 꼴통스러운 이런 느낌만 남아있는 이걸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일 만에 이제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하게 되는 과정도 결국은 본인의 이러한 그 태도가 확실히 앞으로 더 못난다 이런 걸 뭐 느끼고 압력도 들어왔고 김기현 대표가 그냥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완전히 고개를 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철 소장 윤리위원회가 열리기는 열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 윤리 강령에 보니까 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여기에 골프까지 딱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럼요. 윤리위원회는 열리겠죠? 네, 열려가지고요. 그 징계 절차를 개시하냐 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징계, 당원권 정지, 제명 이거 아니고 자 이거 사안은 우리 당원 윤리강령 다 위반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징계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오늘 하게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징계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고요. 무엇보다 잘못했잖아요. 비 오고 수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골프 치고 그리고 또 합리화하느라고 내가 말이야 뭘 잘못했어. 지금 대구시는 비상상황 2단계야. 그러니까 부시장이 하는 거지. 3단계가 돼야 시장인 내가 총괄 사령관으로 수해를 지휘하는 거야. 이런 식의 해명 어디 있습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은 다 비상 걸어놓고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본인이 안 걸었대요 비상. 누가 걸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기자가 1000명이 자발적으로.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은 비상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비상 안 걸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될 거고요. 분명히 사인을 하고 비상 안 결제를 했으니까. 걸었다면 그것도 잘한 일이라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적절한 징계가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 보기에. 제명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당원권 정지 한 몇 개월, 6개월, 12개월 그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몇 개월이요? 당원권 정지 한 6개월이나 6개월? 1년 이 정도. 6개월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내년 총선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정치적인 행보에 걸림돌이 되죠. 저는 어느 방송에서 그랬는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대구시장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보다 더 큰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서 대권 후보로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러한 인식과 판단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분, 저런 해명을 하고 있는 분을 과연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이후에 본인이 빌드업해서 보다 더 큰 정치를 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알겠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난 것 같다. 그렇게까지 장성철 소장 얘기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정치적인 생명.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 생명에 저건 분명히 발목을 잡을 중요한 일이에요. 어디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봐주신 거고. 아니 근데 오늘 사과를 했으니까 제가 예. 그거를 좀 말씀드린 거지 사과 안 했으면 계속 더 아마 제가 심하게 비판했을 거예요. 예, 사과해야죠. 사과해야죠. 잘못한 겁니다. 그럼요. 예. 글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수민님 올리신 댓글이 눈에 띄네요. 홍콜라가 제로콜라 됐네요. 홍카콜라. 맛이 없어. 탄산이 다 빠졌다는 글도 어제 올려주셨는데 정수민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립니다. 벌써 지금 동접자 10,000명 넘어섰는데 정승철 소장 뒤에 백운기 정치본색 숫자 보입니까? 네. 뭔지 아시죠? 동접자 2만 명을 위하여. 이 위하여가 아니라 넘어선 걸 축하한 거예요. 넘었어요? 2만이 넘었어요. 넘으셨어요? 저희 말고요. 다른 요리 팀이 오. 죄송합니다. 2만이 넘었습니다. 제가 하도 댓글을 보면 제 욕하는 게 많아서 제가 동접을 못 해가지고. 지난주에 17,000 넘더니 네. 예, 아, 2만 축하드립니다. 명 넘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 나오셨으니까 오늘 3만 기대해 봅니다. 제가 사고 한번 칠까요 그러면? 장성철 소장한테 다녔는데 유감은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좀 그 새롭게 취재한 거 이런 거 다른 방송에서 다른 프로에서는 얘기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 정치 본색 와가지고는 좀 아끼고 가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치 본색에서는 제가 혼나고 예, 다른 데서 더 많이 혼나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혼나는 것 같은데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 자, 그리고 구독자도 지금 43만 6천 명인데요. 5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의리 때 100만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 짚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한번 이것 짚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수해가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꼭 우크라이나 갔어야 됐느냐 하는 얘기 짚어봤습니다. 의견이 갈립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대통령실 발언은 정말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뛰어간다고 호우 상황이 바뀌냐? 그러면 대통령 왜 있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작년 수해 때도 비 온다고 대통령 퇴근 못하냐 했던 자도 지금도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자, 대통령실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이권 카르텔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이권 카르텔 발언했을 때 약간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수해가 나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 집중호우로 여기에서 왜 이권 카르텔이 뜬금없이 나오는지 이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김정욱 교수 마치 장애 유세하는 것 같은 톤이에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사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것 같고 카르텔은 있긴 있어요. 보니까 국민 카르텔이 있습니다. 60% 65%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하는 층들이 있는 건데 제가 그 카르텔을 위해서 본인의 통치 방식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방법은 그건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구나. 정쟁화를 시켜야겠다. 뒤섞어버리는 거죠. 뒤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이권 카르텔로 뒤섞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수 진영한테 할 얘기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싸워라. 자, 이 핵심적인 문제는 재난 대응 문제가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옥죄는 것 같은데 그 계속 말씀드렸던
내가 서울에 간다고 뭐가 변하겠어 이게요. 참모들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받아서 대통령실에 고위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여기도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면 적어도 내부에서 이런 발언한 사람이 누구야 찾아가지고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잘린 적이 없어요. 이런 발언한 사람부터 찾아가지고 자른 적이 없다면 이 얘기의 원천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고는 그런 사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유방식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걸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적을 만드는 거죠. 또 그게 뭐 이권, 부패, 카르텔?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조사하니까는 3년 동안 341억 정도에 나왔다고 하니까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누수가 발생한 건데 제가 이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 집행하다 보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이걸 잡아서 잡돌이 치는 이유 자체를 보면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적을 만드는 정치를 하는구나.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대통령 말로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안 좋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죠. 남영희 부원장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 왜 느닷없이 이권 카르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까? 전 뭐 최근에 어느 거 하나 이해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들을 때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누군가가 이 연설문처럼 써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참모 빨리 잘라야죠. 저희 일단은 이 예산이라는 게 당장 긴급한 수해 복구 지원 예산을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행정부 수반이 마치 제왕적 군주처럼 아무 돈이나 쓸 수 있다라는 걸 일단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 받은 글을 정말 모르고 그냥 읽었다고 하면 전 진짜 그 참모가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 정말 부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하면 빨리 누군가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국가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전 국민들이 다 보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 대한민국, 전 정말 비정상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누가 봐도 좀 뜬금없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게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상식이라는 뜻이 뭔지도 이제 제가 헷갈릴 정도가 됐어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시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에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소장, 대단히 상식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먼저 그 발언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 남영희 부위원장님의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먼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갑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제 물을 먹었어요. 저 허락도 없이. 자기는 커피도 먹으면서 입 안 됐어요. 제 물 먹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회적으로 까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고? 네? PD님 뭐라고 여기 이름도 안 적혔는데 이거 아니, 누구 거라고 누가 제 적어놨어? 앞자리에 있었던 거를 그냥 저한테 허락도 안 쳐갖고 그냥 자기 마시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까네요. 잘못한 사과해야 돼. 사과합니다. 전 즉시 사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해 주셔서. 상식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권 카르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번 기사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반대 집회에 뭐 직접 참여하거나 후원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좀 화가 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게 뭐냐면 국고보조금, 올해 국고보조금 누가 편성을 해서 누가 심의를 해서 누가 지급을 했냐고요. 맞아요.
작년에 편성 기재부가 있잖아요. 기재부 장관 누구예요? 국민의힘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이 뭐 같이 심의를 했지만 여당이 국민의힘도 심의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니 이거 이권 카르텔 이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어떤 것이 이권 카르텔 국고보조금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수 대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국민들이 딱 보기에 아 저건 아닌데 싶으면 당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그걸 방귀 끼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정당입니까? 일단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충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도 시스템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때 아 저게 대통령 뜻인가 아니면 참모의 잘못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걸 잘 정리가 안 돼서 어제 마침 유시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비유를 하기에 좀 그렇긴 한데 영장류 중에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침팬지가 수컷 침팬지가 왕자로 올라갔을 때의 그 행태, 그러니까 횡포를 부리고 자기가 1위임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이런 본능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유했을 때 딱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그냥 좋은 말, 국민들이 원하는 말 다 했는데 앞뒤가 맞든 안 맞든 지금은 뭐냐 그냥 자기가 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혈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옛날에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정부에 비판할 때 쓴 말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세금을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세라는 개념 자체는 듣기에는 시원한 말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자기의 애국적인 마음으로 내는 세금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부정적으로 혈세란 말 쓰고 그다음에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단합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 카르텔의 실체는 오히려 본인들의 권력을 가진 쪽이 더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 사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가장 부정적인 행위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시민사회나 민간이 그런 것들을 대행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 불가결한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걸 계속 불법으로 몰면서 마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항하거나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다 쓸어버리고 다 부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뱉는 그러니까 쌍식이죠. 상식이 아니라 쌍식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하도 혈세 하니까 원래 뜻하고 다른 뜻이 사전에 하나 더 붙기는 했습니다. 원래 혈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혹한 조세를 혈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정부가 혈세라고 하면 그건 이게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혈세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세라는 표현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는 것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거야 무식해서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항상 말이라는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 물난리로 정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대통령 된 사람의 심정 이런 걸 지금 표현해야 될 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줘야지. 느닷없이 이권 카르텔이 지금 뭐 비 내리게 했습니까? 근데 마치 거기에 책임을 묻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건 뭐야? 국민들이 의아해하지 않는 겁니까? 의아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다 비판합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고 수혜 복구는 절박한 현안인데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은 오류다. 또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것을 재원으로 한다는 게 두 번째 오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장성철 소장, 왜 이런 지적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처단된 사람들 입에서만 말이 나와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가지고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나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에 목이 메어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다른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다른 얘기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가지고 참 좌절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기분이 나쁜 게 저기서 상식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종욱 교수님. 어디다 대고 상식을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거의 1년이 넘게.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다는 침팬치 얘기는요. 좀 과도해요. 침팬치가 얼마나 동료들을 위해 주는데요. 그 유괴질서를 저 없을 때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이거 팩트예요. 제가 그냥 드발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영장류 연구의 가장 대가인데 이분이 얘기한 침팬치가 이렇게 예를 들면 유괴만 강조하지 않아요. 동료들을 위해서 그 우두머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침팬지들이 기분 나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다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 다 충당할 수 있고 다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까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공격의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썼던 특수활동비 147억,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자 시절에 먹었던 와규, 그 다음에 오마카세, 업무활동비,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과거에 원내대표 하실 때 원내 특수활동비 돈 남으니까 자기 부인한테 생활비를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카르텔인 거고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국민의 세금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잘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보조금이 뭐냐? 대부분 이거 복지 사회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가는 어떤 단체들의 활동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85%는 다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영리, 개인,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단체로 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 별로 가는 돈도 없어요. 이 돈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여야 될 단체에 가는 돈을 뺏어가지고 제로 고통받은 분한테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약자 돈을 뺏어와가지고 약자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약자 갈라쳐가지고 약자끼리 싸우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침팬지 집단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이건 아마 아래에서 참모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격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게 맞아? 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관되게 예를 들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갈라쳐서 싸움을 붙이는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분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근데 방법은 없으니까 내년 4월만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졌어요 발언이? 근데 카르텔 하는데 분명 저는 예언합니다. 저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에 반드시 본인이 찔리게 될 거예요. 부메랑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적절한 예를 특활비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였으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업무 추진비 가지고 아들 군대 옆에 가서 밥도 사주고 또한 딸 가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상황을 같이 보면서 거기서 계산하는 것으로 이용을 했었다.
그것도 좀 부적절한 사례가 아니냐라고 일단 덧붙여주셨어요. 영수증 첨부는 예, 했습니다. 그것도 증빙도 플러스 했고요. 할게요. 그때 어떻게 그 돈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들이 또 불거졌는데 그게 업무 지금 문제가 추진비라. 된 것은 어쨌든 특활비든 업무 추진비 영수증이든 네. 아예 어느 식당인지 네. 얼마인지를 아예 지워버리고 우리 지금 감시단이 감시도 못하게 다 은폐해버린 게 진짜 그게 범죄행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건 좀 사안이 완전히 달라요.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이 우리 드는데. 편이다고 해서 실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추미애 장관이 그럼 자기 딸 집에 아이 가가지고 그 사안은 정말 이 맞아요? 뭐 영수증이 뭐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드러난 영수증-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때 누구를 만났건 네. 어떤 사안이 뭐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뭐 관계되는 장소에서 제가 만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했다고 해도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과한 제가 이정현님 공격이고요. 진짜 징하다 장성철 그렇게 글이 제가 보니까 올라왔는데 우리 소장도 잘 알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장성철 아니, 근데- 소장, 지금 저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할까요? 네. 예, 추미애 장관 얘기하시죠. 특활비랑 업무 예. 추진비는 증빙 자료가 달라요. 특활비는 어쨌든 그냥 영수증 첨부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썼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해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없애버리는 게 맞아요. 업무 추진비는 영수증을 꼭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안은 좀 다르다라는 거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자녀 집 가서 그거 무슨 정책 간담회 한다고 그러고 몇 번이나 가서 이용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 추미애 장관 잘했다고 지금 누가 돈이 없는 얘기합니까?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증빙은 했다. 저는 끝까지 여야는 얘기했어요. 다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한 맞는데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을 끌어들일 건 아니죠. 예.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부분은 제가 지금 아니다. 주제를 잡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이권 카르텔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냐 아니냐. 그건 그런데 부적절하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지금 얘기하는 과정인데 예 거기에서 추미애 장관 얘기 나오는 것은 조금 각도가 좀 안 맞는 아니 것 같아요. 특활비 말씀을 하셔서 그런 예. 거예요. 특활비. 조회수 2만 더 돌파시키고 싶어서 지금 욕심내는 거예요? 소장님? 그건 과한 것 같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 대통령이 상식적인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뭔가 잘 이렇게 실드를 쳐야지 하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이 뭡니까? 권능이 뭡니까? 대한민국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항목별로 쪼개서 거기에 적합하게 잘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걸 국민을 대신해서 해주는 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에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예산을 엉망엉터리로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언제든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을 실드를 쳐야 되는 거 저는 대표도 참 곤욕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표리부동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 세수가 걷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니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윤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재난지원에 관해서 이미 예비비 2조 8천억이 책정돼 있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이거 전부 폐지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겠다 하니까 상식적이다. 본인이 말해놓고도 이전에 했던 말과 상반되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시방님 조선시대 왕도 내 탓이오라고 하고 조선시대 신하들도 전하 아니되옵니다라고 간언했는데 이 정부는 사과는커녕 호통의 책임 전가뿐인데 대통령에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만 외치는 간신들 뿐이니 참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있었죠. 또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나토에 갔는데 리투아니아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관을 방문했다고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게는 갔는데 안 샀다. 호객을 해서 뭐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또 요즘 말로 실드를 치고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 했었죠. 이용 의원. 검찰 출신이죠. 유상범 대변인.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인구가 총 250만이라는 어떤 작은 국가예요. 예. 근데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이 경제구가 큰 산업이 바로 이 섬유 패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 패션 이런 것들을 그 대통령이 여사가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 탐방의 한 일원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문화 순방 일환이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 리투아니아 수출 자국의 수출 2위가 어떤 섬유나 패션인데 그 부분을 알고서 어떤 문화 탐방을 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좀 외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지금 라트비아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외국 언론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 즉 그것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 자체도 하나의 그 외교적인 행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고 단순하게 무슨 그 우리의 그 대통령 부인은 무슨 공식 행사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김두수 대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뭔가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외교 행위였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외교 활동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나토 정상의 부인들은 딴 행사에 갔는데 다른 시간에 별도로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기 때문에 왜 거기 안 가고 여기 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적 활동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는 실드를 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명품관에 가서 고객이 다 걸리니까 이제는 외교로 돌려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이제 뭐 문화 탐방 쪽도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패션 감각이 있는 셀럽으로서의 그 나라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대단히 훌륭한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고 이 리투아니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아주 높이 올린 사람으로 이렇게 뭔가를 꾸미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영부인이 명품 쇼핑관을 가는 것 자체를 결국은 보여주기 식으로 어디에 알리려고 했나요? 우리나라에 알리려고 했나요? 아니면 그 나라에 알리려고 했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완전히 이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남영희 부원장?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70년대였다고 하면 외국과 뭔가 이런 교신이 차단되어 있고 빠르게 뭔가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뭐 저런 일방적인 주장들이 또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외신에서 뭘 다뤘고 실시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국민들 감정을 자극해서 얻는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훨씬 클까요? 저는 이후에 이게 공천 그리고 또 출마 이후에 또 당선까지 연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많은 여성분들, 특히나 연세 많은 여성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보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악감정, 좋지 않은 감정들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전 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참모들도. 뭔가 사안이 불거지면 그냥 일단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뭐 처음에 뭐 호갱이네 뭐 호객 행위를 당했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되니까 바로 이제 외교의 행위였다라고 넘어가는데 맞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해외에 나가서 숨 쉬는 것조차 모든 것이 외교 행위가 되죠. 근데 이 외교 행위가 부적절했다라는 지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문화 탐방이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끄덕끄덕 해주겠냐고요. 코코님이요. 참다 한마디 할게. 너네들은 양심에 털난 인간들이냐? 70 넘은 나도 다 보이는데. 아니 이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문화 탐방이고 외교 행위였다라고까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장성철 소장도 동의합니까? 이용 유상범 의원 얘기에 동의하냐고요? 예. 제가 뭐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저런 얘기에 왜 동의를 합니까? 아니 하도 실드를 잘 치니까. 저 실드 오늘 친 적 없고 추미애 전 장관 공격만 했는데요. 제가 오늘 실드를 뭘 쳤어요? 저 실드를 한번 쳐보세요. 저 능력 없어서 그 어려운 일은 저는 못하고, 참 저런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저런 해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줄 아는가. 우리를 얼마나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런 해명을 하는 것이냐. 참 좌절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한심스럽다. 저런 얘기하면은 내년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이용 의원 얘기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문화탐방? 거기서 패션 사업이 뭐 이렇게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그래서 문화탐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투아니아는요, 직물 산업이에요, 직물. 직물을 수출하는, 거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직물 회사를 갔었어야죠. 근데 저 명품샵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명품들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참 비판하기도 지쳤습니다. 이제. 저 땡벌입니다, 땡벌. 저런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간신축에도 안 끼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적으로 버러지라고 그럽니까?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 일단 야, 누가 실권자인가? 일단 누가 김건희를 악마화하는가? 제가 볼 때 내부에서 악마화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 15명의 경호원을 뚫고 명품관에 있는 직원이 호객행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문화탐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국민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모를 수도 있어요. 언론 통제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오긴 왔어요. 뭘 샀는지는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 말할 수는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호원 뚫고 호객행위에 응해서 문화탐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또 안 되니까 성일종 의원이 더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호객행위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내가 홍보수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요? 자기도 기사 썼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기도 한 얘기가 없고요. 홍보수석실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 기자 누구예요? 빨리 밝히세요. 그 기자 이름. 그 기자 밝혀가지고 본인이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한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쉴드 쳐주고, 한쪽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누구야라고, 예를 들면 과거 MBC처럼 그 기자를 갖다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거의 예를 들면 토끼몰이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싸움들을 붙이고 있어요.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기 며칠 전에 명품관에 쇼핑하고 싶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예를 들면 부인의 자세입니까? 남편에 대한? 부부가 그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판해도 안 될 판인데, 이거를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에 갔다라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실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 이용 의원, 그 다음에 성익종 의원이 왜 그러세요? 얼마나 더 욕을 얻어먹어야 김건희 여사가 저 욕을 얻어먹어야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만 좀 하시고, 홍준표 대구시장처럼요, 4일이 지났더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호를 하고 나서니까 제발 입 좀 닫으세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만 골라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을 골로 보내려고 하세요.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명품점 방문을 호객행위, 문화탐방, 외교행위라고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호객행위라고 말한 사람 없다고요? 또 기자 고발하겠네요. 그냥 침묵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잊어먹을게요. 그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김건희 여사 명품관 쇼핑하는 것이 처음 떴던 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댓글창에 김건희 여사 명품관 뭐
수행원 16명 데리고 방문 이렇게 떴길래 가짜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 중에 이거는 팩트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넘어가면서 속으로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해가 이렇게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명품관 갔을 리가 없다. 아무리 그 김건희 여사라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 처가 땅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 이런 의혹이 막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얼마나 그 몸조심하고 동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 신경 못 써도 주변에 참모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으니까 막았을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주말에 이렇게 딱 보니까 팩트인 거예요.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MBC, SBS 기자들이 이렇게 그쪽에 현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노코멘트 하겠다. 그 명품샵 직원이 또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얘기하지 않겠다. 그걸 보고 뭐 갔는데 안 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야,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고 본인 처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따라서 해외 순방 가서 명품샵을 가? 거기서 쇼핑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 난 정말 주말 동안에 그때 지난 주말에 뭐라고 이걸 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가장 왕자 자리에 올라간 수컷 침팬치라고 하는 말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게 그래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올라갔으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정,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다 뭐냐면 저도 이제 모 방송국에 나가서 국민들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느냐 했다가 그 뒤부터 그 방송국에 부르지를 않아서 이제 잘렸는데 아니 외국에만 나가면 사고를 치는 것 다 알고 있고 본인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도 왜 반복되느냐? 부끄러움도 없고 뭔가 오류도 없고 자기들 그냥 누릴 대로 누리는 그냥 그 왕자에 올라간 수컷 침팬지 부부의 그냥 행동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글이 싹 비우고 경호원 다 대동하고 가서 결과적으로는 뭐 경호원 넥타이 하나 샀다 이렇게 지금 또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내키지도 않고 뭐 이 그 에코백 안에 뭔가 다 담겼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한번 소란이 있긴 했는데 명품 쇼핑을 안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정말 넥타이 하나만 샀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이런 행위 일반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바보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논쟁 중에 이게 대통령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참모들이 잘못 써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참모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최정상에 올라간 수급 침팬지 부부 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저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내외를 골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정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저는 이게 좀 적절한가 싶은데 장성철 소장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또 이권 카르텔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 뒤늦게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을 이렇게 막 쉴드를 치면 그게 또 다시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차라리 그냥 잊혀지게 놔두는 게 좋지 뭐하러 이걸 다시 또 살립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이게 더 이상 논란이 확산이 안 되는데 이 잘못된 해명을 갖고 또다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천을 받기 위한 충성 경쟁이 이러한 사람들의 과도한 언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천 줍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아닐까라는 공천을 생각이 김건희 들어요. 여사가 줍니까?
그거는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만난 이제 뭐 이쪽 정치 보좌관 생활 오래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건희의 그 명품 쇼핑 논란이 크게 일대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김건희 로드 문제만 그냥 집중해서 다뤄도 뭐한데 이거 시선 돌리게 하는 거에 왜 우리가 같이 보완해동하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 정도 또 노리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참 딱합니다. 딱해요. 그걸 어떻게 아무리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겨우 한다는 말이 문화 탐방의 일환이었고 외교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랬다가 만약에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제정신 돌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영원히 제정신으로 안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요즘 또 느닷없이 4대강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번 MB정부 때 4대강 문제를 너무 폄훼한 부분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MB정부 시즌2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4대강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두수 대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이게 그 청주 오송지구에 그 물난리 사태가 난 거는 그 하천이 미호천이 넘쳐서 일어난 일인데 미호천이 넘어간 그 미호천은 그 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경부 산하 근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금강 홍수 통제소가 이번에 환경부 산하에서 이걸 다 새벽 4시 10분에 다 통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청주시와 그 흥덕구 이런 데서 이걸 조치를 못해서 생긴 인재고 재난인데 이걸 이제 부처의 문제로 돌리는 뭔가 이렇게 이제 프레임 전환 같은 것도 시도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를 뭔가 공격해서 얻어야 될 뭔가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원전 문제에 대한 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앞으로 또 뭔가 이 계통에서 그 에너지 계통의 그 전문가들이 뭐냐면 곧 그 충청 내지는 수도권에 대행 원전을 지을 계획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환경부란 조직을 통일부와 같이 마찬가지로 좀 축소시키거나 없애버려야 될 조직 이런 걸로 생각하면서 그런 걸 꺼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뭔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제거하고 걸림돌이 되는 부서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지금 한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욱 교수. 네. MB 정부, 보수 정권, 그 반대는 진보 정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MB 정부 다음에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렇죠. 그때 안 한 거죠. 그리고 그 4대강 사업 비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 부분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4대강 사업을 한 다음에 지금 이쪽 얘기에 의하면 지천 하류 공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했으면 누가 안 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안 했겠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는데 앞에 안 했으니까 뒤에 안 했겠죠. 그 앞부분 그때 안 했으면 했었어야 되죠. 아니 왜요? 준설해야죠. 아니 왜냐하면 정비사업해야죠. 이 보호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호가 홍수를 막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담는 거잖아요. 보호를 넘치면 물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4대강 사업을 해서 보를 만들면 홍수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물을 담아 놓는 거고 물이 자연히 그 위에 올라오게 되면 넘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 사건은 이거 그 미호천 관련해서 행복청이 담당했던 거잖아요. 원희룡 장관의 서울대 법대 8위학번 동기가 행복청 청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제방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고 그 제방 사업 자체를 제대로 봉합 못해서 그게 뚫린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못 막은 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못 막은 건 윤석열 정부가 못 막은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원희룡 장관이 임명한 행복청장이 못 막은 거잖아요.
이 얘기 물타려고 계속 4대강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계속 흐리면서 전 정부를 탓하게 만들고 보수층을 계속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탈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감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지율의 맨 하락까지는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그냥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딸려온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천 하루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예를 들면 그건 재개해가지고 부분적인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핵심적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말씀은 1.5도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7%가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느 상황이 되게 되면 비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 편성을 말씀하셔야지 과거 MB 시절에 4대강 관련해서 그 이후에 박근혜가 안 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류사업 안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진짜 그야말로 얘가 볼 땐 전 정부 악마시키는 거죠. 근데 장성철 소장께서는 보기에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뭐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 시즌 2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MB 세력이 현 정부를 접수했다 뭐 이런 말도 그렇게 나오긴 봐야죠.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뭐 전 정권 탓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뭐 보를 해체했다라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한 뭐 지천, 지류, 하천 이런 곳의 준설 작업을 제대로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좋아요. 그런 부분 지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집권을 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된 상황에서 자꾸 전 정권 탓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4대강 얘기가 나오는 것 같냐고요. 그냥 전 정부 탓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포스트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난 MB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이 정부에 돌아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영산관과 금강에 뭐 보호를 해체한다 그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됐고 금강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체된 부분 그러니까 MB 정권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옹호하고 싶어 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장성철 소장이 잘 아시잖아요. 뭘? MB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게 박근혜 정부였다니까요. 박근혜 정부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비판을 한 거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MB 정권이 그럼 대운하는 하도 여당 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4대강 물 치수 사업으로 변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이 그렇게 뭐 잘못됐다라는 비판은 강도는 좀 낮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이제 자꾸 이 4대강 사업을 끄집어냄으로써 전 정부가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 했다. 국토부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치수 사업, 저런 정비 사업 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다 일원화 한다고 해서 환경부가 그 권한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다. 이런 식의 좀 논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사실 좀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저도 말하면서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8월달과 9월달에 8월달에는 서울에서 큰 수해가 났었고 9월달에는 포항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분들의 인명피해가 났었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대국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AI에 기반한 지천 하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어요. 저희 정부 믿어주세요. 그랬거든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는 당연히 윤석열 정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4대강 사업까지 끌어낸 것은 결국에는 전임 정권 탓이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배경으로 삼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안 물어보시면 안 되겠는데 아주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대통령이 또 환경부를 향해서 호통을 많이 치잖아요. 마치 지금 대통령 얘기만 들어보면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고 지금 국토부는 자기 정부 것처럼 막 이렇게 혼을 내는데 환경부도 국토교통부도 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 있고 그럼요. 그 장관도 지금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넘기려고 하면 요즘 뭐 시행령도 많이 바꾸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건 뭐 못합니까? 이렇게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을 그냥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일원화 관련돼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억지로 뭐 만든다면은 예를 들면 그 환경부에서 그 부서 자체를 그냥 축소시키거나 뭐 없애버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차관 2명이 대통령이 있어서 갔잖아요. 그다음에 환경부 지금 1급들 지금 대기 발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토부 가려고 간다는 거예요. 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확인은 나중에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럼 그게 뭐냐면 환경부는 이제 국토부 아래에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냥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는 온통 이제 개발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환경 영향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 부분적으로 또 해제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게 규제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6개월 동안 현 정부가 소위 환경부 작살낸 다음에 국토부 중심의 개발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기후변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정책적 방향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는 그 개발업자들의 요구들이 반영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가 난도질이 되는 겁니다. 국토가 난도질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같이 큰 비가 오게 되면 엄청난 재난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막지 않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지금 재난 당하신 분들이 또 똑같이 예를 들면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 민주당이 특히 잘 주목해서 막지 않으면 아마 큰 사달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4대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난 거 아닌가요, 남영희 부원장? 예,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보를 만들어서 이것이 홍수에 대비된다라는 것이 완전히 사실과 어긋난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가뭄에 있죠. 대비하는 가뭄에 거죠. 대비하고 홍수에 대비하지도 못하고, 이번 이 수해는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생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난 수해 때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이것들을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내놨는데 갑자기 4대강 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SOC 사업, 국책 사업 등을 뭐 들어와서 뭐 제가 보기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 욕심들이 있는 게 아닌가.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 외국의 대통령과 함께 순방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칼럼을 하나 봤더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 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이렇게 환경부 질타했는데, 이 환경부 장관, 한화진 장관이 선제적 체계적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부에 지난달에 차관을 국정과제 비서관 출신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걸 또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식이니 안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일단 가능한 국토부를 이용해서 SOC 이런 걸 높이고 원전 넣고, 오염수라든지 이런 환경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은 축소시키고 힘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후 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적 그 흐름이 밀고 오고 있는데 시대착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부를 더 키우고 더 중요한 정부 부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환경부를 막 공격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축소해 가려는 그런 결국 뭐 나중에 심판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수해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망언들이 나왔잖아요. 희한한 논리적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근데 가장 탑 중에 탑은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했던 얘기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안내 안 했으면은 이런 참사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는 내비게이션 회사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여의도 연구원장 하면서 내년 총선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한번 좌절감을 느낍니다.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네. 예. 제가 봐도 이상.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양평 있지 않습니까? 5월 19일 날 보고했다요, 작년에. 예. 5월 16일 날 보고했다고 녹화에서 나왔잖아요. 예. 다 거짓말이에요. 이 정부가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고. 90%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일단 생각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부 말을 신뢰하십시오. 수해 때문에 지금
잠깐 이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렸는데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저희가 긴급으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민주당 강덕구 의원을 모시고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정욱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도 다르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날 첫 보고를 한 뒤에 회의를 15차례나 열었다는 기사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 양평군의 지금 군수가 아주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는데 그 전에 원포인트로 국장 인사를 딱 한 사람만 냈는데 그 국장이 또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자, 의혹투성입니다. 이거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럼요.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오늘 민주당 강덕구 의원과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죠. 김두수 대표, 김종욱 교수, 장성철 소장, 남영희 부원장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진실에 다가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상식을 회복하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100만 정어리 때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스픽스 글램모어가 함께 판매하고 있는 글램모어 선크림도 많이 구입을 해 주십시오. 2+2 구입하시면 손 선풍기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 힘이 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강덕구 의원과의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그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생방송 배궁계 정치본색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민주당 강덕구 의원 모시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 의원님 지역구는 안양이죠? 예, 안양 만안구입니다. 그런데 양평 쪽에 이 문제 맨 처음 막 이렇게 제보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전 양평 공지구를 지난 대선 때 처음 이슈화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알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딱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공지구랑 똑같은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최은순 일가족, 그리고 그 뒤에 김성교 전 의원 겸 군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확실하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버튼은 권력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딱 내용을 보면서 확신을 하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양평 공지구의 판박이구나. 이런 확신을 하면서 제가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이슈화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안양 지역구 의원이신데 양평 쪽을 맨 처음에 하시게 됐을까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지구 특혜 의혹을 계속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쭉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림이 바로 그려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림도 그려졌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경기도의 도연 3선과 그리고 이제 의장 그리고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를 한 2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 관련해서 좀 나름대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비교적 소상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림이 그려지고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현재까지 파악하고 조사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나름 규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규정 나름대로 했죠. 어떤 사건으로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그야말로 국정농단이고요. 행정농단이고 국민농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국가 행정이라는 게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양서로 결정을 에타에서 확정됐잖아요.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뭐 특별한 나름대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다라는 건 종점이 바뀌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예를 들면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그리고 국토부라든지 원희룡 장관이 설명하는 걸 보면 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더 확신한 거는 용역사가 이렇게 우리 종점안을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경우도 용역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예. 그리고 설령 용역사가 입장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으로 발주 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역사와 발주 기관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한 채 예를 들면 용역사가 결정했다라는 건 이 과정을 아는 공무원들이라면 그리고 이 과정을 아는 용역사라면 그야말로 하늘을 보고 웃을 일입니다. 민간 용역 회사가 이미 우리 국가기관들이 주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불과 2달 만에 뒤엎었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그러면 의원님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민간 용역 회사인 동해종합기술개발공사인가? 그 회사와 뭐 국토교통부나 또는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어떤 연관성, 연계성 이런 거는 안 보이던가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를 들면 입찰을 하는 건요 다 조달청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입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용역사가 결정되는 거는 제가 경험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발주청이랑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윤활하고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거죠. 과업지시서를 전제로.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용역사는 기본적으로 발주청의 입장 따라서 그 내용들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변경이라는 건 예를 들면 노선 변경, 선형 변경 등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업지휘서 입장에 충실하게 용역을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발주청이랑 발주기관들이랑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예를 들면 특정 어떤 분들과 아니면 특정 어떤 뭐 세력과 관계 있냐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해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잠깐 빗겨가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당초에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던 고속도로 정점이 느닷없이 정권이 바뀐 뒤로 민간 용역을 거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봤더니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공방이 나오다가 수해도 나고 대통령 외국 가고 이래서 조금 잠잠해졌는데 그대로 이제 시간이 한 1주,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신 뒤로 뭔가 좀 새로운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양평군에다가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실무 담당자는 여전히 양서면에 대한 입장을 올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담당 국장은 예를 들면 이런 안도 검토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안이 강상입니다. 근데 이 분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책임지실 수 있으면 책임질 수 있다면
책임 예. 그러면 안종, 만약에 예.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담당 무슨 국장입니까? 그 도로국장입니까? 도로를 총괄하는 국장이죠. 도로국장.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이름 안 밝히셔도 됩니다. 예. 그럴까요? 예. 그 안종철 국장이라고요. 예. 무슨 국장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우리 그 양평군에서는 정확하게 그 국장 직함은 제가 모르겠지만 기술을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기술과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이 국장이 그 7월 6일 날 그러니까 새로운 군수가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원포인트로 국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처음으로 나름대로 결재한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이분이 더 놀란 건 제가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특혜를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세 가지 그 개발 이익 부담금을 제로를 하는데 이분이 결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면적 변경, 그리고 또 사업기간 연장을 하는데 이분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국장이 아니었네요? 그 당시에는 과장이었죠. 과장이었는데 양평 군수가 새로 취임하면서 이 사람을 국장으로 시켜준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원포인트로 딱 이 사람만 꽂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성교 전 의원, 김성교 전 군수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양평 이분이 무슨 보직이 뭐였냐라고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양평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10만 전후의 도시이기 때문에 기술 담당 국장이 티오가 아마 한두 자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팀원일 때나 팀장일 때나 과장일 때나 계속 이어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체장, 군수의 충성, 그리고 군수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입장이 달라지는데 김성교 전 군수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 의원께서는 이 국장이 총대를 맸다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십니까? 충분히 저는 의혹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를 들면 양평 공지구 관련해서도 지금 예를 들면 당연히 예를 들면 지금 수사선상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지구 특혜 의혹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번 고속도로 종점 바꾸는 것에도 큰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 새로 당선된 양평군 군수가 이 사람만 콕 집어서 국장을 시켜줬으니 의심할 만하네요. 그리고 현 양평 군수를 공천한 사람이 김성교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현 군수와 그리고 이 국장은 기본적으로 김성교 군수, 김성교 의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의혹은 어떤 겁니까? 저는 두 번째 의혹, 바뀐 거, 내용이 바뀐 거. 새롭게 나온 거.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선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자하거나 아니면 새로 땅을 살 이유가 없었다. 뭐 이런 이 얘기를 하지만 새로 땅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선산도 바뀝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나 국토부 쪽에서 얘기한 그 선산은 그 선산이 아니고요. 최근에 밝혀진 거로는 현 선산에서 예를 들면 조금만 더 가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땅이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선산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그 선산이 아니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그 선산이 아니고요. 원래 선산.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따로 있었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한 선산은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면 선산이 없어요? 선산이 있는데 국토부나 원희룡 장관이 말하는 그 선산은 선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산은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일가와 관계없는 땅이란 말씀입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계없는 땅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땅을 매입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선산은 다른 데 있고 이 땅은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 의원님 말씀은 당초에 그쪽에 이제 선산이 있었다, 땅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한 그 집원은 선산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예. 선산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뒤로 혹시 뭐 지금 축구장 6개니 어쩌니 뭐 18필지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땅이 좀 더 있는 것 나왔습니까? 예, 오늘도 2필지를 저희가 새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양평 강상면 일대. 예, 그쪽에 예. 물론 필지가 2필지고 면적은 좀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추측건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맨 처음에 축구장 3개에서 5개, 예. 그리고 6개 축구장 6개 면적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땅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는 더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강 의원님께서 만약에 양평군 강상면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점이 결정돼 가지고 완공이 됐을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양평 부근 일대의 땅이 최소 어느 정도나 오를 것으로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를 것 같던가요? 사실 전 그 부분도 원희룡 장관은 지난번에 소위 뭐 1타 강의를 통해서 집가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원희룡 장관 논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시 우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그리고 소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랑 만나면 그 만나는 걸 제시라고 하는데 만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가 상승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남양평 IC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강화 IC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근데 IC가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진입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입로의 1km 전후에 땅들에 예를 들면 2만 몇천 평이 있다. 그거는 누가 봐도 호재 중에 호재죠. 저희들이 양평에 알아본 결과 아무리 해도 예를 들면 3-4배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 3-4배가 10배가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그쪽에 땅을 갖고 있고 그 땅값 올릴 목적으로 누군가를 시켜서 고속도로를 그쪽으로 종점 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죠.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죠. 밝혀져야 되겠죠. 예. 그것은 아직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쪽으로 종점이 생기면 김건희 씨 일가가 갖고 있는 땅값은 오를 것이다. 이것은 팩트네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다 팩트죠. 그거 안 오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예. 예.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에 느닷없이 백지화 선언하면서 만약에 뭐 하면은 장관직 그만두고 정치 생명 걸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래서 정말 저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오늘 강 의원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또는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지적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들만 골탕 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선규 의원이 양평에 나들목 만들어 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그거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인으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제2하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 전제 조건 가운데 문제 삼을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에서 예. 첫 번째는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백지화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유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 사업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 과정들이 예를 들면 에타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듯이요. 사업을 철회를 하게 되면 사업을 철회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예를 들면 전면 백지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행정 독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저 장관이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내용이 불거지기 전에 저 사업 내용을 인지했다라면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작년 국감 때 한준호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기에는 장관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TF팀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얘기했던 그 양평 현장에 가서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자리고요.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답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성교 의원이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IC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역의 그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얘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부분들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저 부분은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변명을 했지만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면 그 변명이 그야말로 변명이고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은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들이 오지 않습니다. 뭐 국정조사를 해도 자료를 줄까 말까 한데 지금 뭐 자료 달라고 한들 순순히 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 오늘 노컷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걸 보면은요. 원희룡 장관이 취임날 첫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15차례나 이 부분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15차례 회의를 한 건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날 장관이 참석했는지 이건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안 했어도 이 정도 회의했으면 장관한테 보고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저희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건 중에서 7건이 이 종점 변경한 내용을 갖고 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내용이 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의혹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하지 않습니까? 하기로 딱 당론을 결정했습니까? 뭐 당론으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국토위가 열립니다. 국토위가 열리고요. 저희들은 운영위까지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 국토부 문제뿐만 아니고 결국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의혹이나 정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의 의혹과 국민의 의심들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 그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와 그리고 운영위를 열어서 이 부분을 밝혀내고 그대로 뭐 이게 도저히 예를 들면 밝혀질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데 미진하고 국민들이 보기엔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라고 뭐 입장들이 모아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감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밝혀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특별히 뭐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부 제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쉽게 국정조사 합의해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당장 이제 증인 채택이나 자료 확보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필요한 자료 적어도 어떤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표를 만들어 오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기관 간에 주고받은 문서 목록 그리고 사본 일체 요 정도만 하더라도요. 상당 부분 좀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용역 업체와 국토부가 서로 주고받은 그 내용만 저희들이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실제로 예를 들면 어디에서 입장을 종점 변경을 했는지. 네, 줘보십시오.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 잡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 그 민간 용역업체하고 국토부가 이렇게 주고받은 문서, 일체 그게 필요하다. 그걸 보면 야야야 이런 식으로 좀 해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지시를 국토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진짜 용역 기관에서 이 입장을 정리했는지 이건 뭐 금방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국도로공사인데 우리 국토부랑 한국도로공사 관련 인수위 회의 자료 그리고 보고 일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저희들이 좀 더 알 수 있다 그리고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인수위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수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노선 생각을. 변경 얘기가 그 기간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 양평 간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뭐 현장 답사 그리고 출장 내역 보고서 일체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들이 확보를 한다면 이 큰 틀에서 방향성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 내용을 보면 이게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종점 입장을 변경했고 이런 내용 그리고 누가 왜 지시했는지까지 이런 내용들까지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도 이렇게 안 주는데 국정조사 한들 이런 거 안 주면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들을 안 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좀 있으면 또 국감이 있잖아요. 국감 때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국감이 상대적으로 좀 더 세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국정조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좀 더 저희들이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항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좀 밝혀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게 왜 문제가 커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진행되던 멀쩡하게 진행되던 공사가 느닷없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고 들어봤더니 거기에 대통령 부인 일가 땅이 있어. 뭐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의심 갖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안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오늘 강 의원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 국민들이 민주당 좀 더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 그런 부분에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고요. 그리고 제대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의혹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국책 사업입니다. 1조 8천억이 드는 예산이 들어갈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타에서 그 전제로 통과된 거죠. 시점과 종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종점 근방에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들이 축구장 5개, 6개 정도가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오늘 강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평군의 새로 그 부분을 맡은 국장이 공지구의 그 문제의 국장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 선산이 그쪽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 오늘 새롭게 알게 됐네요. 앞으로도 좀 조사하시다가 새로운 내용 나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모시고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한 것, 새로운 것 나오면 저희들과 더 인터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